화요일 오후 3시 47분. 강민호는 파출소 책상에 앉아 일상적인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다. 8년의 경력을 가진 그는 부산 외곽의 작은 도시인 양산에서 근무하며 평온한 일상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나 전화벨이 울렸을 때 그의 삶은 영원히 변하게 될 것이었다. 수화기를 들자마자 어린 소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저씨 도와주세요. 엄마가 바닥 밑에 숨어 있어요. 나올 수가 없대요. 강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에는 진짜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진정해, 얘야. 내 이름이 뭐니?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박지우예요. 7살이에요. 보라색 원피스 입고 있어요. 소녀가 훌쩍이며 대답했다. 강민호는 즉시 주소를 확인하고 채 올라탔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8살 때 어머니를 잃은 그 자신의 모습이, 그 두려움과 외로움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4분 만에 그는 조용한 주택가의 2층 집 앞에 도착했다. 집은 깔끔해 보였지만 묘하게 고요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발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렸다. 작은 소녀가 서 있었다. 보라색 원피스를 입은 지우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경찰 아저씨예요? 그녀가 물었다. 강민호는 무릎을 꿇고 그녀와 눈높이를 맞췄다. 응, 나야. 지우야, 엄마가 어디 계시니? 지우는 거실을 가리켰다. 저기요? 바닥 밑에요. 이준석 아빠가 엄마를 거기에 숨겨놨어요. 이제 안 나와요. 강민호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생기가 없었다. 가족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고 아이의 장난감들이 한쪽 구석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지우가 가리키는 곳으로 다가갔다. 나무 바닥을 자세히 살펴보니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였다. 박수진 씨, 계세요? 그가 바닥을 향해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있어요. 하지만 나갈 수 없어요. 강민호는 즉시 동료들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바닥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지우가 그의 옆에 와서 작은 손으로 특정 나무 판자를 가리켰다. 여기요. 이게 문이에요. 그는 그 판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숨겨진 손잡이가 드러났다. 그것을 당기자 바닥 일부가 열리며 어두운 공간이 나타났다. 계단이 지하로 이어져 있었다. 수진 씨, 제가 내려가도 될까요? 강민호가 물었다. 안 돼요.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는 제 공간이에요.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지우가 강민호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무서워해요. 밖에 나가면 무서운 일이 생긴다고 해요. 소녀의 목소리에는 그녀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이해심이 담겨 있었다. 강민호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수진 씨, 저는 경찰관 강민호입니다. 지우가 걱정해서 전화했어요. 당신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단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지하 공간은 생각보다 잘 정돈되어 있었다. 작은 매트리스, 담요 책들, 그리고 가족 사진들이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지우의 그림들이 벽에 붙어 있었다. 수지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깡마른 체격에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죄벌겠어요. 저는 괜찮아요. 여기가 안전해요. 밖은 너무 무서워요. 강민호는 계단 중간에 멈춰 섰다. 언제부터 여기 계신 거예요? 수지는 잠시 생각하는 듯했다. 모르겠어요.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이곳에서는요.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담요를 더 꽉 움켜잡았다. 지우는요? 딸은 어떻게 지내나요?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강민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지우는 용감한 아이예요. 당신을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나쁜 엄마예요. 딸 곁에 있어줘야 하는데 하지만 밖에 나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강민호는 천천히 한 계단 더 내려갔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왜 이곳이 유일하게 안전하다고 느끼시나요? 수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6개월 전에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제 잘못이 아니었지만 그 순간이 계속 떠올라요. 차가 미끄러지고 유리가 깨지고 비명소리가. 그 후로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넓은 공간이 무서워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땅이 꺼질 것 같아요. 강민호는 조심스럽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래서 이준석 씨가 이곳을 만들어준 건가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은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제가 욕실에 틀어박혀 있는 것보다는
여기가 낫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며칠만 있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안전하다고 느껴져요. 지우와도 바닥을 통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완벽한 건 아니지만 살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강민호는 마침내 바닥에 도착했다. 수진에게서 충분히 거리를 두고 섰다. 이준석 씨는 지금 어디 계세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수진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다. 어제 아침에 출근했어요. 그 후로 소식이 없어요. 전화도 안 받고 뭔가 잘못됐어요. 느낄 수 있어요. 강민호는 즉시 무정의로 이준석의 행방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몇 분 후 답변이 왔다. 이준석은 직장에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쇠약이었다. 강민호는 조심스럽게 이 소식을 수진에게 전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은 저를 돌보느라 자신을 돌보지 않았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위에서 들려왔다. 경찰 아저씨, 엄마 괜찮아요? 강민호는 위를 올려다 보았다. 작은 얼굴이 개구부를 통해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우야, 엄마는 괜찮아.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 그는 다시 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진 씨, 도움을 받으실 의향이 있나요? 전문가들이 당신을 도울 수 있어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시도했어요. 의사들, 치료사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약을 주고 노력하라고만 했어요. 하지만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제 몸이 저를 배신하는 거예요. 강민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억지로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지우는요? 그 아이는 당신이 필요해요. 위층에서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알아요. 매일 그 생각을 해요. 지우는 제가 한 것보다 훨씬 강해요. 그 애는 저와 준석 사이의 달이에요. 음식을 가져다주고 메시지를 전하고 7살 아이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강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렇다면 지우를 위해서라도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요. 수진은 망설였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무서워요. 만약 밖에 나가서 다시 그 공포가 찾아오면, 만약 더 나빠지면. 강민호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다. 어머니를 잃은 후의 두려움, 혼자 남겨진 느낌을. 두려움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지우가 있고 이준석 씨가 있고 이제 우리도 있어요. 도와드릴게요. 수진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제가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한 희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강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한 걸음씩이면 돼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요. 그날 저녁 사회복지사와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수진과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지우는 임시로 이웃집 김영숙 할머니 집에 머물게 되었다. 78세의 영숙은 오랫동안 이 가족을 지켜봐왔다. 6개월 전부터 이상했어요. 그녀가 강민회에게 말했다. 수진 씨가 더 이상 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생각했죠. 준석 씨는 항상 피곤해 보였고, 하지만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어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강민호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병원에서 이준석이 깨어났다는 연락이 왔다. 강민호는 그를 만나러 갔다. 이준석은 30대 후반의 남자로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다. 제 아내는요? 지우는요? 그가 급하게 물었다. 강민호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준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제가 실패한 거예요. 모든 걸 시도했어요. 치료사들, 약들, 심지어 이사까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지하 공간을 만들었어요. 적어도 거기서는 그녀가 공황 발작을 일으키지 않았거든요. 강민호는 이준석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사랑하는 방법을 택했어요. 잘못된 방법이었을지 몰라도 사랑해서 나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함께 올바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이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꼈다. 저는 단지 제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요. 수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지우가 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강민호는 그를 이해했다. 사랑이 때로는 우리를 잘못된 결정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사랑 자체는 진실했다. 그리고 그것이 치유의 시작점이 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전문가 팀이 가족을 위한 치료 계획을 수립했다. 수진은 트라우마와 광장공포증 전문 심리학자와 함께 일하기 시작할 것이었다. 이준석은 스트레스 관리와 간병인 지원을 받을 것이었다.
그리고 지우는 아동 심리학자와 상담을 시작할 것이었다. 모든 것이 천천히 그들의 속도로 진행될 것이었다. 강민호는 그들의 집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지하실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치유로 가는 첫걸음이 될 터였다. 그는 이 가족이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첫 주는 조심스러운 진전으로 가득했다. 트라우마 전문가인 최은영 박사가 부산에서 왔다. 그녀는 50대 초반의 차분한 여성으로 수많은 공황장애와 광장공포증 환자들을 도운 경험이 있었다. 그녀의 첫 상담은 수진의 지하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수진 씨, 저는 당신을 억지로 밖으로 끌어내려는 게 아니에요. 최 박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선 당신이 왜 여기서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이해하고 싶어요. 수진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사고 그날이 계속 떠올라요. 수진이 털어놓기 시작했다. 비가 오고 있었어요. 지우를 유치원에서 데려오는 길이었죠. 갑자기 차가 미끄러졌어요. 제어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차가 빙글빙글 돌았어요. 지우가 뒷좌석에서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가 지금도 들려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 박사는 메모를 하며 경청했다. 지우는 다친 곳이 없었나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하게도요. 카시트가 그 애를 보호했어요. 저도 약간의 타박상만 있었어요. 신체적으로는요. 최 박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트라우마는 육체적 상처보다 더 깊을 수 있어요. 당신의 뇌는 그 순간을 위험 신호로 저장했고 이제 밖의 모든 것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수지는 눈물을 닦았다. 저도 알아요. 비합리적이라는 거요. 하지만 알면서도 통제할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려고 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죽을 것 같은 기분이에요. 최 박사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그건 공황 발작이에요. 실제로는 위험하지 않지만 당신의 몸은 그렇게 느껴요. 우리는 천천히 당신의 몸에게 안전하다는 걸 다시 가르칠 거예요. 그날 오후 최 박사는 이준석과도 만났다. 그는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여전히 약해 보였다. 저는 그녀를 사랑해요. 이준석이 말했다. 하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어요. 그녀가 욕실에 틀어박혀 며칠씩 나오지 않는 걸 보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하 공간을 생각해냈어요. 적어도 거기서는 더 편안해 보였거든요. 최 박사는 이해심 있는 표정을 지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해요. 그 공간은 임시 해결책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녀를 더 고립시키고 있어요. 이준석은 고개를 숙였다. 알아요. 하지만 그녀의 고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무력하다고 느꼈어요. 최 박사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도 자신을 돌봐야 해요. 간병인도 지원이 필요해요. 그녀는 이준석을 위한 지원 그룹과 상담을 추천했다.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배우자를 돌보는 사람들을 위한 모임이었다. 이준석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참석하기로 동의했다. 저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싶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한편 지우는 아동 심리학자인 박지현 선생님과 상담을 시작했다. 20대의 따뜻한 박 선생님은 놀이치료 전문가였다. 첫 세션에서 지우는 조용히 인형들을 가지고 놀았다. 이 인형들은 가족이에요. 박 선생님이 물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엄마고 이게 준석 아빠고 이게 저예요. 그녀는 엄마 인형을 작은 상자 안에 넣었다. 엄마는 여기 있어요. 안전한 곳에요. 박 선생님은 주의 깊게 관찰했다. 엄마가 상자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무서운 괴물이 잡아갈 거예요. 발딱해나. 이 간단한 놀이를 통해 박 선생님은 지우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아이는 엄마의 두려움을 구체적인 괴물로 형상화하고 있었다. 지우야, 괴물은 진짜가 아니야. 엄마는 무서운 기분을 느끼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지우는 큰 눈으로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정말요? 엄마가 다시 밖에 나올 수 있어요? 박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넌 엄마를 돕는 훌륭한 일을 해왔어. 하지만 이제는 어른들이 돕는 역할을 맡을 거야. 넌 그냥 아이로 지내면 돼.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제가 엄마를 돌봐야 해요. 음식도 가져다 드리고 밤에 무서우면 바닥을 두드려서 괜찮다고 말해줘야 해요. 박 선생님은 부드럽게 지우를 안아주었다. 니온 정말 용감하고 사랑이 많은 아이야. 하지만 7살 아이가 해야 할 일이 아니야. 이제 어른들이 그 일을 할 거야.
넌 친구들과 놀고 학교에 가고 그냥 행복한 아이가 되면 돼. 지우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민호는 계속해서 가족을 방문했다. 공식적인 의무는 아니었지만 그는 개인적인 연결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수진과 지하에서 대화를 나눴다. 어떻게 지내세요? 그가 물었다. 수진은 피곤해 보였지만 이전보다 조금 더 희망적이었다. 초해 박사님이 매일 오세요. 우리는 호흡 운동을 하고 있어요. 공황이 올 때 진정하는 방법을요. 강민호는 격려하듯 미소를 지었다. 진전이 있네요. 수진은 약한 미소를 지었다. 아주 작은 진전이지만요. 어제는 계단을 3칸이나 올라갔어요. 그게 전부지만요. 강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해요. 6개월 만에 처음이잖아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지우를 보고 싶어요. 정말로요. 바닥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안아주고 싶어요.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수진은 궁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8살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강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그 후로 오랫동안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까 봐요.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강민호는 깊은 숨을 쉬었다.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도움도요.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수진은 그의 손을 꽉 쥐었다. 고마워요. 당신이 이해해 주셔서요. 강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 모두 어떤 식으로든 상처를 안고 살아요. 중요한 건 그 상처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이준석은 처음으로 지원그룹 모임에 참석했다. 양산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작은 방에 6명이 모여 있었다. 모두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이었다. 이준석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차 마음을 열었다. 제 아내는 우울증이 있어요. 한 남자가 말했다. 때로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처음에는 게으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병이라는 걸 알아요. 다른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 남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어요. 밤에 악몽을 꿔요. 저도 함께 잠을 못 자요. 이준석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제 아내는 광장 공포증이 있어요. 사고 후에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저는 지하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그곳이 그녀가 유일하게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이었거든요. 방 안의 사람들은 판단하지 않고 경청했다. 당신은 사랑하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한 여성이 말했다.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뿐이에요. 이준석은 처음으로 이해받는다고 느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은 고통, 같은 혼란, 같은 사랑을 경험하고 있었다. 모임이 끝난 후 한 남자가 이준석에게 다가왔다. 저는 김동수예요. 제 경험상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돌보는 거예요. 당신이 쓰러지면 가족도 쓰러져요. 이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 힘들게 배웠어요. 병원에 입원하면서요. 김동수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저도 그랬어요. 번아웃으로 2번이나 쓰러졌죠. 이제는 경계를 정하는 법을 배웠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법도요. 이준석은 그의 연락처를 받았다. 새로운 친구, 새로운 지원 시스템이 생긴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준석은 희망을 느꼈다. 작은 희망이었지만 확실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의 가족도 회복할 수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지우가 김영숙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아바! 지우가 달려와 그를 껴안았다. 이준석은 딸을 꽉 안았다. 보고 싶었어, 공주님. 지우는 올려다보며 물었다. 엄마는 언제 나와요? 이준석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꺼리야. 엄마는 지금 용기를 모으고 있어. 우리가 도와주는 거야. 그날 밤 이준석은 지하실 문 앞에 앉아 수진과 대화를 나눴다. 여보, 오늘 모임에 갔어요. 그가 말했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혼자가 아니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아래에서 들려왔다. 미안해요. 당신에게 이런 짐을 지워서요. 이준석은 손을 바닥에 댔다. 당신은 짐이 아니에요. 당신은 제 아내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예요.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사랑해요. 일단 이준석은 미소를 지었다. 나도 사랑해요. 항상요. 2번째 주가 되자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은영 박사는
수진과 함께 노출 치료의 첫 단계를 시작했다. 오늘은 계단을 5칸 올라가 볼까요? 최 박사가 부드럽게 제안했다. 수진은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해볼게요.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And can to can, say can. 네 번째 칸에서 그녀의 호흡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심장이 빨리 뛰어요. 가슴이 조여와요. 최 박사는 즉시 그녀 옆에 섰다. 괜찮아요. 함께 숨을 쉬어봐요. 넷을 세며 들이쉬고 넷을 세며 내쉬어요. 수지는 초의 박사와 함께 호흡 운동을 했다. 천천히 공황이 가라앉았다. 잘하고 있어요. 최 박사가 격려했다. 당신의 몸이 반응하는 건 정상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통제할 수 있어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계단을 밟았다. 5번째 칸. 그녀는 계단 중간에 서서 위를 올려다 보았다. 거실의 일부가 보였다. 오랜만이네요. 그녀가 속삭였다. 최 박사는 미소를 지었다. 큰 진전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다. 수지는 지쳤지만 성취감을 느꼈다. 그날 오후 지우는 학교에서 돌아왔다. 그녀는 최근 박지현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친구들과 더 많이 놀고 웃음도 더 많아졌다. 김영숙 할머니가 그녀를 데리러 학교에 갔을 때 지우는 친구 한 명과 함께 있었다. 할머니, 이 친구는 서연이에요. 같은 반이에요. 지우가 소개했다. 영숙은 따뜻하게 웃으며 두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다. 지우가 친구를 집에 데려온 건 몇 달 만에 처음이었다. 그녀는 점차 정상적인 아이로 돌아가고 있었다. 저녁 시간, 이준석은 지하실 입구에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했다. 그는 식탁을 계단 위쪽 거실 끝에 차렸다. 그리고 지하실 문을 열어두었다. 수진아,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해볼까 해요. 그가 말했다. 당신이 편한 만큼만 올라와서 함께 식사해요. 거실까지 나올 필요 없어요. 계단 위에서도 괜찮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들려왔다. 시도해볼게요. 몇 분 후 그녀가 천천히 계단을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준석과 지우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수진은 7번째 계단까지 올라왔다. 거의 맨 위였다. 그녀는 그곳에 앉았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여기서 먹을게요. 그녀가 말했다. 이준석은 식탁을 계단 가까이로 옮겼다. 지우는 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 대단해요. 그녀가 외쳤다. 수지는 딸을 안았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포옹이었다. 보고 싶었어, 내 아가.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지우도 울었다. 저도요, 엄마.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어색했지만 아름다웠다. 한 가족이 다시 함께하는 순간이었다. 식사 후 수지는 다시 지하로 내려가야 했다. 거실의 넓은 공간은 아직 너무 벅찼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조금 더 오래 계단에 앉아 있었다. 지우는 엄마에게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오늘 미술 시간에 우리 가족 그림을 그렸어요. 선생님이 예쁘다고 하셨어요.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보여줄 수 있어? 지우는 달려가서 그림을 가져왔다. 그림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다.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우리가 다시 함께 있는 거예요. 지우가 설명했다. 수지는 그림을 가슴에 안았다. 곧 그렇게 될 거야, 공주님. 다음 날 강민호는 가족을 방문했다. 그는 수진의 진전에 대해 듣고 격려하고 싶었다. 어제 계단 위에서 식사하셨다고 들었어요. 대단해요. 수진은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가족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중요해요. 동기가 있으면 더 쉬워져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해도 될까요? 다음 주에 지우의 학예회가 있어요. 작은 행사예요. 만약 준비가 되신다면 함께 가보는 건 어떨까요? 압박은 없어요. 그냥 목표로 삼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수진의 얼굴에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했다. 학예요? 그건 너무 먼 것 같아요. 강민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에요. 하지만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어요. 최 박사님과 함께 준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수지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지우가 정말 원할까요? 강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물어봐야 알겠지만 제 생각엔 그럴 것 같아요. 수지는 깊은 숨을 쉬었다. 생각해 볼게요. 약속은 못하지만 시도는 해볼게요. 강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지우에게 엄마가 학예회에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정말요? 엄마가 나를 보러 올 수 있어요?
이준석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확실하진 않아. 엄마가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만약 너무 무서우면 못 갈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겠니? 지우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엄마가 시도만 해줘도 좋아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준석은 딸을 꽉 안았다. 네온 정말 이해심이 많은 아이구나. 지우는 아빠의 품에서 말했다. 박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엄마도 무서워하는 게 있는 거래요. 어른들도 그럴 수 있대요. 최은영 박사는 수진과 함께 학예회를 목표로 한 치료 계획을 세웠다. 한 달이면 충분한 시간이에요. 하지만 천천히 단계별로 가야 해요. 첫 번째 목표는 거실 전체를 걸어 다니는 것이었다. 다음은 현관문까지 가는 것. 그 다음은 문 밖으로 한 발짝 나가는 것. 각 단계마다 며칠씩 연습할 거예요. 초에 박사가 설명했다. 당신의 몸이 각 공간에 익숙해지도록요. 그리고 만약 학예회에 가지 못하더라도 이 과정 자체가 큰 진전이에요. 수지는 두려웠지만 결심했다. 딸을 위해 해볼게요. 다음 주 동안 수지는 매일 조금씩 진전했다. 화요일에는 거실 중앙까지 걸어갔다. 수요일에는 부엌에 들어갔다. 목요일에는 현관문 앞에 섰다. 금요일에는 문을 열고 밖에 공기를 마셨다. 각 단계마다 공황 발작이 왔지만 최 박사와 이준석의 도움으로 그녀는 이겨냈다. 잘하고 있어요. 최 박사가 격려했다. 당신은 정말 용감해요. 수지는 지쳤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딸의 웃는 얼굴이 그녀를 계속 나아가게 했다. 토요일 수지는 처음으로 현관 밖으로 한 발짝을 내디뎠다. 햇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몇 달 만에 처음이었다. 그녀는 즉시 어지러움을 느꼈다. 하늘이 너무 넓고 공간이 너무 열려 있었다. 숨을 쉬세요. 이준석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최 박사가 다른 쪽 손을 잡았다. 당신은 안전해요. 우리가 여기 있어요. 수지는 눈을 감고 호흡 운동을 했다. 천천히 공황이 가라앉았다. 그녀는 눈을 떴다. 해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밖에 나왔어요. 이준석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안았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날 밤 수지는 여전히 지하에서 잤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낮 동안 집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다. 작은 승리였지만 의미가 컸다. 지우는 엄마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엄마, 우리 함께 쿠키 만들어요. 수지는 딸과 함께 쿠키를 구웠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평범한 모녀의 시간이었다. 이거 재밌어요. 지우가 웃으며 말했다. 수진도 웃었다. 정말 그렇구나. 얼마나 이 순간을 그리워했는지 몰라. 일요일 이준석은 지원그룹 모임에서 가족의 진전을 공유했다. 제 아내가 집 밖으로 나갔어요. 몇 초밖에 안 되었지만 나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대단해요. 김동수가 말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알아요. 한 여성이 물었다.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좋아졌어요? 이준석은 생각했다. 전문가의 도움이요. 그리고 목표가 있었어요. 우리 딸의 학예회요. 그게 동기가 됐어요. 그리고 천천히 압박 없이 진행한 거요. 모임 후 이준석은 커피를 마시며 김동수와 더 이야기를 나눴다. 솔직히 무서워요. 이준석이 털어놓았다. 학예회 정말 갈 수 있을까요? 만약 그날 아내가 공황 발작을 일으키면 어떡하죠? 김동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백업 플랜을 세우세요. 만약 안 되면 빨리 나올 수 있게요. 중요한 건 시도하는 거예요. 이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시도가 중요하죠. 그는 새로운 결심을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을 지지할 것이었다. 한편 강민호는 학교와 조율하여 특별한 준비를 했다. 학예회 당일 수진이 필요하면 즉시 나갈 수 있도록 출구 근처에 좌석을 마련했다. 또한 학교 상담 교사에게 상황을 설명하여 추가 지원을 준비했다. 그는 이 가족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들의 여정을 지켜보며 그는 자신도 치유되고 있음을 느꼈다. 어머니를 잃은 상처가 여전히 아팠지만 이 가족을 돕는 것이 그에게도 의미를 주었다. 우리 모두 서로를 돕는 거구나. 그가 생각했다. 그게 공동체의 힘이지. 학예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지는 매일 밖으로 나가는 연습을 했다. 처음에는 몇 초, 그 다음에는 몇 분, 점차 시간을 늘려갔다. 그녀는 또한 차 타는 연습도 시작했다. 학교까지 가려면 차를 타야 했기 때문이다. 이준석은 차를 집 앞에 대고 수지는 그저 차 안에 앉아있는 연습을 했다. 첫날은 문만 열고 닫았다. 둘째 날은 앉아서 1분을 버텼다. 셋째 날은 5분, 넷째 날은 10분. 당신은 정말 놀라워요.
이준석이 말했다. 수지는 피곤했지만 희망적이었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요. 학예회 당일 아침 집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수지는 새벽부터 깨어 있었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할 수 있을까? 그녀가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준석이 그녀 옆에 앉았다. 압박받지 마세요. 만약 안 되면 집에 있어도 돼요. 지우는 이해할 거예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가고 싶어요. 딸의 특별한 날이잖아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이준석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럼 함께 가요. 천천히요. 지우는 학교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학급 합창에서 노래를 부를 예정이었다. 엄마가 정말 올까요? 그녀가 이준석에게 물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하지만 만약 너무 무서우면 중간에 나갈 수도 있어. 화내지 않겠다고 약속해 줄래? 지우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가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박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노력이 중요하다고요. 이준석은 딸을 안았다. 네온 정말 훌륭한 아이구나. 아침 식사는 조용했다. 수지는 거의 먹지 못했다. 긴장으로 속이 메스꺼웠다. 최은영 박사가 도착했다. 그녀는 수진과 함께 가기로 약속했다. 준비됐어요? 최 박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집었다. 아니요. 하지만 그래도 갈 거예요. 최 박사는 미소를 지었다. 그게 진짜 용기예요. 준비됐을 때가 아니라 두려워도 하는 거죠. 그들은 함께 현관으로 향했다. 수지는 문 앞에서 멈춰 섰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숨을 쉬세요. 최 박사가 말했다. 수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다. 문이 열렸다. 밖은 밝고 화창했다. 수지는 한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또 한 발, 그녀는 집 밖에 서 있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밖에 나온 것이었다. 어지러움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버텼다. 잘하고 있어요. 이준석이 그녀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그들은 천천히 차로 걸어갔다. 각 발걸음이 승리였다. 수지는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좁은 공간이 오히려 안전하게 느껴졌다. 괜찮아요? 이준석이 물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요. 운전해요. 학교까지는 15분 거리였다. 수지는 창밖을 보며 바깥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관찰했다. 새로운 건물들이 생겼고 나무들이 자랐다. 시간이 흘렀음을 실감했다. 세상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네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저 없이도요. 최 박사가 뒤에서 말했다. 하지만 이제 당신도 다시 그 일부가 되고 있어요. 수지는 눈물을 닦았다. 무서워요.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져요. 이준석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 수진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주차장은 차들로 가득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다. 너무 많은 자극이었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수진이 공황 상태로 말했다. 최 박사가 즉시 개입했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세요. 찬을 보세요. 당신은 안전해요. 천천히 숨을 쉬어요. 그들은 차 안에서 몇 분간 앉아 있었다. 수지는 호흡 운동을 했다. 점차 진정되기 시작했다. 한 번에 한 걸음씩이에요. 최 박사가 상기시켰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강민호가 주차장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제복을 입고 있어서 안정감을 주었다. 오신 계열 환영해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좌석은 준비되어 있어요. 출구 바로 옆이고 필요하면 언제든 나갈 수 있어요. 수지는 고맙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해요.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강민호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당신이 해낸 거예요. 저는 그저 조금 도왔을 뿐이에요. 그들은 천천히 학교 건물로 걸어갔다. 복도는 부모들과 아이들로 북적였다. 수지는 즉시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너무 많은 소리, 너무 많은 움직임. 못하겠어요. 그녀가 멈춰 서며 말했다. 이준석이 그녀를 출구 쪽으로 안내했다. 괜찮아요. 밖에서 잠깐 쉬어요. 그들은 건물 밖 조용한 구석으로 갔다. 수지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려고 했다. 미안해요. 실망시켜서요. 최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당신은 여기까지 왔어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거예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지우가 복도에서 부모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밖에 있는 엄마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이아마! 왔어요. 수지는 딸을 꽉 안았다. 미안해, 공주님.
엄마가 안에는 못 들어갈 것 같아. 지우는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곧 밝게 웃었다. 괜찮아요. 엄마가 여기까지 온 게 대단한 거잖아요. 창문으로 볼 수 있어요? 강민호가 제안했다. 강당에 창문이 있어요. 밖에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지우는 손뼉을 쳤다. 좋아요. 그럼 엄마가 볼 수 있겠네요. 학예회가 시작되었다. 수지는 강당 창문 밖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 적어도 딸을 볼 수 있었다. 지우의 학급이 무대에 올라갔다. 아이들은 귀여운 의상을 입고 노래를 불렀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딸이 노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지우는 창문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엄마가 보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 순간 수지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느꼈다. 비록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공연이 끝난 후 지우는 밖으로 달려와 엄마를 안았다. 왔어요? 제가 노래하는 거 봤어요. 바퀴 지지스머 비비야. 수지는 딸의 얼굴에 키스를 퍼부었다. 봤어. 너무 자랑스러워. 정말 잘했어. 지우는 환하게 웃었다. 엄마가 와줘서 최고예요. 친구들한테 말했어요. 우리 엄마 왔다고요. 수진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딸을 위해 있어 주었다. 그것이 중요했다. 이준석은 가족을 안았다. 우리 모두 자랑스러워. 그가 말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지는 피곤했지만 성취감을 느꼈다. 해냈어요. 그녀가 말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해냈어요. 최 박사는 미소를 지었다.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진전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당신은 큰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세상이 더 이상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다. 여전히 불안했지만 이제는 관리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한 번에 한 걸음씩이면 됐다. 그날 저녁 수지는 처음으로 2층 침실로 올라갔다. 몇 달 만에 처음이었다. 침실은 그녀가 떠난 그대로였다. 이준석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유지해두었다. 여기서 자볼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이준석은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표정이었다. 정말요? 괜찮으시겠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도해볼게요. 만약 안 되면 다시 내려가면 되잖아요. 그날 밤 그들은 함께 침대에 누웠다. 수지는 불안했지만 남편의 품에 안겨 있으니 안전하다고 느꼈다.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였다. 끝까지 저와 함께 있어줘서요. 이준석은 그녀를 더 꽉 안았다. 항상 그럴 거예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요.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회복되고 있었다. 천천히 확실하게.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침실에서 깨어났다. 공황 발작 없이 밤을 보낸 것이었다. 해냈어요! 그녀가 이준석을 흔들며 말했다. 여기서 잤어요. 이준석은 웃으며 그녀에게 키스했다. 당신은 정말 놀라워요. 지우는 학교에서 학예회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했다. 우리 엄마가 왔어.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서연이 물었다. 이 엄마가 아팠다며.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하지만 이제 좋아지고 있어. 천천히지만요.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때로는 어른들도 무서워할 수 있다고. 그건 괜찮은 거래. 서연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빠도 가끔 슬퍼해. 그래서 엄마가 돌봐줘.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마야, 우리 모두 서로 돌봐주는 거야. 다음 주 최은영 박사는 수진과 함께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다. 아재 집 밖으로 나가는 게 조금 더 편해졌어요. 다음 단계는 짧은 외출을 시도하는 거예요. 수진은 불안했지만 동의했다.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최 박사는 생각했다.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요. 동네 공원은 어때요? 조용하고 사람이 많지 않아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공원이라면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주말 가족은 함께 동네 공원으로 갔다. 수지는 긴장했지만 결심했다. 그들은 천천히 걸었다. 공원은 평화로웠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고 새들이 지저귀었다. 지우는 앞서 걸으며 꽃들을 보았다. 여보 봐요. 예쁜 꽃이에요. 수지는 딸에게 다가가 함께 꽃을 바라보았다. 정말 예쁘구나.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를. 하지만 이제는 다시 찾을 수 있었다.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그들은 벤치에 앉아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이준석은 아이스크림을 사왔다. 그들은 가족으로서 평범한 순간을 즐겼다. 이게 행복이구나. 수진이 생각했다. 단순하지만 완벽한 순간,
지우는 엄마 옆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었다.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좋아요. 수지는 딸을 안았다. 나도야, 공주님. 나도 너무 좋아. 그날은 수진에게 전환점이었다. 그녀는 이제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게 되었다. 강민호는 가끔 가족을 방문하여 진전을 확인했다. 그는 수진의 변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정말 놀라워요. 그가 말했다. 몇 주 만에 이렇게 많이 나아지다니. 수진은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모두 도움 덕분이에요. 당신, 최 박사님, 이준석, 지우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예요.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용기는 당신 자신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수진은 그의 말을 곱씹었다. 맞았다. 도움을 받았지만 결국 걸음을 내디딘 건 자신이었다. 그날 밤 수진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최 박사가 권했던 것이었다. 오늘 공원에 갔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밖에서 시간을 보냈다. 무서웠지만 해냈다. 지우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모든 노력이 같이 있었다. 나는 회복되고 있다.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그녀는 일기를 덮고 미소를 지었다. 미래가 더 이상 그렇게 암울해 보이지 않았다. 희망이 있었다. 몇 달이 흘렀다. 수진의 회복은 계속되었지만 항상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나쁜 날도 있었다. 어떤 날은 현관문까지 가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최은영 박사는 이것이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회복은 직선이 아니에요. 물결처럼 오르내리죠. 나쁜 날이 있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저 쉬어가는 날일 뿐이에요. 수지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겼다. 자신에게 더 관대해지는 법을 배웠다. 어느 화요일 오후 수지는 혼자서 처음으로 마트에 가기로 결심했다. 이준석은 일하러 갔고 지우는 학교에 있었다. 할 수 있어. 그녀가 스스로에게 말했다. 단지 빵만 사면 돼. 간단해. 하지만 마트 문 앞에 섰을 때 공황이 밀려왔다. 너무 많은 사람들, 너무 밝은 조명, 너무 큰 공간. 그녀는 즉시 돌아서고 싶었다. 하지만 초에 박사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들렸다. 공황이 올 때 도망치지 마세요. 숨을 쉬고 기다리세요. 지나갈 거예요. 수지는 입구 벤치에 앉았다. 눈을 감고 호흡 운동을 했다. 사람들이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몇 분 후 공황이 가라앉았다. 그녀는 일어나서 천천히 마트로 들어갔다. 빵 코너를 찾아 빠르게 집어들었다. 계산대로 향했다. 줄이 길었다. 또다시 불안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 서서 기다렸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강해. 그녀가 속으로 되뇌었다.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수지는 승리감을 느꼈다. 작은 일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큰 성취였다. 집으로 걸어오면서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해나했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준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제가 혼자 마트에 갔어요. 이준석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다. 정말요? 대단해요. 오늘 저녁에 축하해야겠어요. 수지는 행복했다.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한편 지우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었다. 박지현 선생님과의 상담은 그녀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엄마를 돌보는 책임을 느끼지 않았다.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 있었다. 어느 날 상담 시간에 박 선생님이 물었다. 지우야, 요즘 기분이 어때? 지우는 밝게 웃었다. 좋아요. 엄마가 이제 저랑 같이 놀아줘요. 요리도 하고 숙제도 도와주세요. 예전처럼요. 박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다.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네. 내 기분은 어때? 지우는 생각했다. 행복해요. 하지만 가끔은 또 나빠질까봐 무서워요. 박 선생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두려움은 정상이야. 하지만 알아두어. 설령 나쁜 날이 있어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 그리고 네 엄마는 계속 치료를 받고 있어. 혼자가 아니야. 지우는 안심했다. 맞아요. 우리는 팀이에요. 최 박사님도 있고 강민호 아저씨도 있고 영숙 할머니도 있어요. 박 선생님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정확해. 그리고 넌 정말 용감한 아이야. 이준석은 지원 그룹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새로운 회원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다. 제 아내도 광장공포증이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지하에서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혼자 마트도 가요. 불가능해 보였지만 가능했어요.
새 회원은 희망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준석은 진지하게 대답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인내심을 가졌어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김동수는 모임 후 이준석에게 다가왔다. 당신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이준석은 미소를 지었다. 그럴 거예요. 제가 배웠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자신을 돌보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거요. 김동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이준석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만약 그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쁠 뿐이에요. 강민호는 이 가족의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공식적으로 그들의 사건을 담당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유대는 계속되었다. 어느 일요일 그는 가족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수지는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어 있었다. 정말 괜찮겠어요? 그녀가 이준석에게 물었다. 만약 공황이 오면? 이준석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럼 집으로 돌아오면 돼요. 강경과는 이해할 거예요. 저녁 식사는 따뜻하고 즐거웠다. 강민호는 간단한 한식을 준비했다. 지우는 그의 작은 아파트를 탐험하며 즐거워했다. 아저씨 혼자 사세요? 그녀가 물었다.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외롭지 않으세요? 강민호는 잠시 생각했다. 가끔은요. 하지만 일이 바쁘고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같은 좋은 사람들도 알게 됐고요.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도 당신을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 여기 있지 못했을 거예요. 식사 중에 강민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눴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 후로 오랫동안 슬픔과 두려움 속에 살았죠. 경찰이 된 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였어요. 제가 느꼈던 무력감을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않았으면 해서요. 이준석이 공감하며 말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그렇게 잘 이해해 주셨군요. 당신도 아픔을 알고 계셨으니까요.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모두 어떤 식으로든 상처를 안고 살아요. 하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저녁이 끝날 무렵 수지는 공황 발작 없이 전체 시간을 보낸 것을 깨달았다. 해냈어요. 그녀가 조용히 이준석에게 말했다. 전혀 불안하지 않았어요. 이준석은 그녀를 안았다. 자랑스러워요. 정말로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우는 뒷좌석에서 졸고 있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삶이 완벽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어려운 날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관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다음 주 최은영 박사는 수진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회복 과정에서 많은 걸 배우셨어요. 다른 사람들과 당신의 경험을 나누는 건 어떨까요? 지역 지원 그룹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수진은 놀랐다. 저요? 하지만 저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에요. 최 박사는 미소를 지었다. 그게 바로 요점이에요. 당신은 과정 중에 있어요.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완벽하게 회복된 사람보다 여전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더 와닿을 수 있어요. 수지는 며칠 동안 생각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의미 있는 일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그녀는 동의했다. 해볼게요. 만약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을 거예요. 발표 날 수지는 긴장했다. 작은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 20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 모두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이었다. 최 박사가 그녀를 소개했다. 오늘 박수진 씨가 자신의 여정을 나눠 주실 거예요. 수지는 일어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수진이고 저는 광장 공포증 환자입니다. 6개월 전까지 저는 지하실에서 살았어요. 밖의 세상이 너무 무서워서 집 안 넓은 공간조차 견딜 수 없었거든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 수지는 계속했다. 제 남편은 저를 위해 지하의 작은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사랑에서 나온 행동이었지만 저를 더 고립시켰죠. 제 딸 7살짜리 딸이 저와 남편 사이의 다리가 되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책임을 짊어졌죠.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전환점은 제 딸이 경찰에 전화했을 때였어요. 그녀는 엄마가 바닥 아래에 숨어서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 두려움이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요. 저는 도움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도움을 받는 게 쉽지 않았어요. 여전히 쉽지 않아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나누고 싶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녀에게 집중했다. 회복은 직선이 아니에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어요. 어제 마트에 혼자 갈 수 있었지만 오늘은 현관문 나가기도 힘들 수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실패가 아니에요. 과정일 뿐이에요. 수지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저는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불안한 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나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나아질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발표가 끝났을 때 방 안은 조용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곧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를 지었다. 발표 후 여러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감사를 표했다. 당신의 이야기가 정말 용기를 줬어요. 한 여성이 말했다. 저도 광장 공포증이 있어요. 당신처럼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수지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할 수 있어요. 시간과 도움과 인내심이 필요하지만 할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지는 뿌듯함을 느꼈다. 오늘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어요. 그녀가 이준석에게 말했다. 그게 정말 좋은 기분이에요. 이준석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다니.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제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제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 모든 고통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날 밤 수지는 일기에 썼다. 오늘 나는 단지 환자가 아니라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인 것 같다. 1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다. 박가족의 삶은 극적으로 변했다. 수지는 이제 주 3일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다. 지역 정신건강센터에서 상담 보조로 일하며 광장공포증과 불안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 제가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녀가 최은영 박사에게 말했다. 최 박사는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정말 먼 길을 왔어요. 지하실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잖아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도 나쁜 날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걸 관리할 수 있어요. 지우는 이제 9살이 되었다.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었고 친구들도 많았다. 박지현 선생님과의 정기 상담도 계속되고 있었다. 요즘 어때, 지우야? 박 선생님이 물었다. 지우는 밝게 웃었다. 좋아요. 엄마가 이제 매일 저를 학교에 데려다줘요. 그리고 주말에는 같이 놀러 가요. 보통 가족처럼요. 박 선생님은 기뻐했다. 정상적인 생활을 즐기고 있구나. 과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지우는 진지해졌다. 가끔 생각해요. 엄마가 지하에 있을 때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때 일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준석도 변화했다. 그는 직장에서 더 나은 워라밸을 찾았고 정신건강 인식을 높이는 남성 지원 그룹의 리더가 되었다. 저는 제 경험을 숨기지 않아요. 그가 새로운 회원들에게 말했다. 제 아내가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저도 번아웃으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건 약함의 표시가 아니에요. 인간의 표시예요. 우리 모두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의 솔직함은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인정하도록 격려했다. 그는 이제 단순한 회원이 아니라 멘토가 되어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박가족은 김영숙 할머니를 방문했다. 79세가 된 영숙은 여전히 정정했고 지우를 자신의 손녀처럼 아꼈다. 할머니, 저희가 만든 쿠키 가져왔어요. 지우가 외쳤다. 영숙은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이오메어 고마워라. 들어와. 그들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수진아, 정말 많이 변했구나. 영숙이 말했다. 처음 이 동네에 왔을 때부터 지켜봤는데 이렇게까지 회복될 줄은 몰랐어. 수지는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의 도움이 없었다면 못했을 거예요. 지우를 돌봐주시고 항상 우리를 염려해 주셨잖아요. 영숙은 손을 흔들었다. 그게 이웃이 하는 일이지. 우리는 서로를 돌봐야 해. 그녀는 지우를 바라보았다. 하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도
밝고 건강하게 자라줘서 지우는 할머니를 안았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제일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셨잖아요. 모두가 웃었다. 이준석은 이 순간을 마음속에 새겼다. 행복한 가족, 따뜻한 공동체. 이것이 그가 꿈꿔왔던 삶이었다. 강민호는 승진하여 양산경찰서의 지역사회 연계 담당이 되었다. 그는 정신건강위기 대응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경찰관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대응하도록 교육했다. 박수진 씨 사건이 제 눈을 뜨게 했어요. 그가 동료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때로 범죄자나 피해자만 보지만 그 이면에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건강 문제는 범죄가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의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강민호는 박가족을 만나 특별한 소식을 전했다. 저희 부서에서 정신건강 인식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물론 익명으로 하거나 일부만 공개할 수도 있어요. 수진과 이준석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알면 도움이 될까요? 수진이 물었다.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많은 가족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하지만 숨기고 있죠. 당신들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어요. 도움을 구하는 게 괜찮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가족은 며칠 동안 의논했다. 지우도 참여했다. 저는 괜찮아요. 지우가 말했다. 만약 우리 이야기가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요. 엄마가 아프다고 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감기처럼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수지는 딸의 성숙함에 감동했다. 내 말이 맞아, 공주님. 우리가 경험한 일을 숨길 필요가 없어. 마침내 가족은 동의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여정을 공유하기로 했다.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박가족의 이야기가 지역 뉴스와 소셜미디어에 소개되었다. 반응은 압도적이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연락해왔다. 저희 아버지도 우울증이 있어요. 하지만 부끄러워서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해요. 한 사람이 댓글을 남겼다. 박가족 이야기를 보고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었어요. 이제 상담을 받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수진과 가족에게 깊은 의미를 주었다. 그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 최은영 박사는 수진을 정식 동료 상담사로 훈련시키기 시작했다. 당신은 자격증은 없지만 경험이 있어요. 때로는 그게 더 가치 있어요. 수진은 열심히 공부했다. 상담 기법을 배우고 심리학 책을 읽고 워크숍에 참석했다. 언젠가는 정식 상담사 자격증을 따고 싶어요. 그녀가 이준석에게 말했다. 제 경험을 전문 지식과 결합하고 싶어요. 이준석은 그녀를 격려했다. 당신은 뭐든 할 수 있어요. 이미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냈잖아요. 지역 정신건강센터에서는 수진을 특별 강연자로 초청했다. 그녀는 다른 환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저는 여러분께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아요. 빠른 해결책도 없어요. 하지만 가능해요. 그녀가 말했다. 1년 전 저는 지하실에서 살았어요. 하늘을 볼 수 없었고 딸을 제대로 안아줄 수도 없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서 있어요. 일을 하고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한 번에 한 걸음씩이요. 청중 중 한 여성이 손을 들었다. 어떻게 계속 동기를 유지하셨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는 없었나요? 수지는 정직하게 대답했다. 많았어요. 거의 매일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이유가 있었어요. 제 딸이요. 그 아이가 정상적인 엄마를 가질 자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정상적인 아내를 가질 자격이 있었죠. 그게 저를 계속 나아가게 했어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이유를 찾으세요. 그게 무엇이든 그것이 어두운 순간의 빛이 될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물었다. 가족들은 어떻게 대처했나요? 그들에게 조언이 있다면요? 이준석이 일어났다. 제가 대답해도 될까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많은 실수를 했어요. 제 아내를 고치려고 했고 때로는 좌절했고 심지어 화도 냈어요. 하지만 제가 배운 건 이건 고칠 문제가 아니라 관리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간병인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번아웃으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제 자신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자신을 돌보세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필수예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수진과 이준석에게 다가와 감사를 표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줬어요. 한 남자가 말했다. 제 아내가 공황장애가 있는데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수진은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정말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공동체예요. 서로를 지지해야 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지는 이준석에게 말했다. 제가 이런 사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요. 이준석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항상 강한 사람이었어요. 단지 그걸 다시 발견한 거예요. 계절이 다시 바뀌었다. 봄이 왔다. 박가족은 함께 벚꽃 축제에 갔다. 수지는 큰 공포 없이 인파 속을 걸을 수 있었다. 엄마 예뻐요. 지우가 떨어지는 꽃잎을 손으로 잡으며 외쳤다. 수지는 딸과 함께 웃으며 꽃잎을 잡으려 했다. 이준석은 이 순간을 사진으로 담았다. 완벽한 순간이었다. 보통의 평범한 아름다운 순간. 그들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순간. 강민호도 축제에 왔다. 그는 이제 박가족의 가까운 친구가 되어 있었다. 갱경관님! 지우가 달려와 그를 안았다. 강민호는 웃으며 그녀를 안아 올렸다. 우리 공주님 많이 컸네. 그들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정말 먼 길을 왔네요. 강민호가 수진에게 말했다. 저 지하실의 날들이 다른 인생처럼 느껴져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저는 그 날들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제가 누구인지의 일부니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이유니까요. 최은영 박사도 우연히 축제에서 그들을 만났다. 선생님? 수진이 반갑게 인사했다. 최 박사는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다. 모두 함께 있네요. 보기 좋아요. 그들은 함께 벤치에 앉아 차를 마셨다. 수진 씨, 당신은 제 최고의 성공 사례예요. 최 박사가 말했다. 단순히 회복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잖아요. 수진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선생님은 제게 다시 살 기회를 주셨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다. 하늘은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었다. 박가족은 언덕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완벽한 순간이요. 이준석은 그녀를 안았다. 우리는 더 많은 완벽한 순간들을 만들 거예요. 지우는 부모 사이에 앉아 그들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팀이에요. 항상 그랬고 항상 그럴 거예요. 강민호와 초의 박사는 조금 떨어져서 이 가족을 지켜보았다. 우리가 좋은 일을 했네요. 강민호가 말했다. 최 박사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그저 도왔을 뿐이에요. 그들이 해낸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후 수지는 일기를 썼다. 이제는 정기적인 습관이 되어 있었다. 오늘 우리는 벚꽃 축제에 갔다. 1년 반 전 나는 지하실에 갇혀 있었다. 하늘도 볼 수 없었고 딸을 제대로 안아줄 수도 없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웃고 걸었고 살았다. 이것이 회복이다. 극적인 순간이 아니라 보통의 순간들을 다시 살 수 있게 되는 것. 나는 완벽하지 않다. 여전히 나쁜 날들이 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날들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나는 생존자이고 투사이고 엄마이고 아내이고 상담사다. 나는 살아있다. 그녀는 일기를 덮고 미소를 지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다. 5년이 흘렀다. 그날 지우가 경찰에 전화를 걸었던 화요일 오후로부터 정확히 5년이 되는 날이었다. 박가족은 이 날을 두 번째 생일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회복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 수지는 이제 정식 상담사 자격증을 땄고 양산 정신건강센터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특히 광장공포증과 불안장애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돕고 있었다. 당신만큼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최은영 박사가 말했다. 최 박사는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수진이 자신의 유산을 이어갈 것임을 알고 있었다. 지우는 이제 12살이 되었다. 중학생이 된 그녀는 학교에서 정신건강 인식 동아리를 만들었다. 정신건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녀가 동아리 첫 모임에서 말했다. 제 엄마는 광장공포증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 가족을 약하게 만든 게 아니라 강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고 공감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녀의 솔직함은 많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격려했다. 지우는 자연스럽게 리더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꿈은 아동 심리학자가 되는 것이었다. 이준석은 자신의 회사에서 직원복지 프로그램 책임자가 되었다. 그는 정신건강 지원, 워라밸, 번아웃 예방에 집중했다. 저는 제 경험에서 배웠어요. 그가 경영진에게 말했다. 행복한 직원이 생산적인 직원이에요. 그리고 행복은 정신건강에서 시작돼요. 그의 프로그램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회사의 이직률이 크게 감소했다.
그는 또한 전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다니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남성들도 도움을 구해도 괜찮아요. 그가 강조했다. 그게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에요. 강민호는 양산경찰서의 부서장이 되었다. 그의 정신건강 위기 대응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가 되었다. 다른 지역의 경찰서들이 그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양산을 방문했다. 박수진 씨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꿨어요. 그가 방문객들에게 설명했다. 우리는 경찰이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 사회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는 또한 박가족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 그들은 이제 진짜 가족 같았다. 기념일 아침, 박가족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그 유명한 지하실로 내려갔다. 5년 전 수진이 몇 달을 보냈던 그곳. 하지만 이제 그곳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이준석과 지우가 비밀리에 개조한 것이었다. 지하실은 이제 작은 명상 공간이 되어 있었다. 부드러운 조명, 편안한 쿠션, 그리고 벽에는 가족 사진들과 희망의 메시지들이 걸려 있었다. 이게 뭐야?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이준석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이곳을 없애고 싶지 않았어요. 이곳은 우리 이야기의 일부니까요. 하지만 어둠의 장소가 아니라 빛의 장소로 만들고 싶었어요. 지우가 엄마를 안았다. 이제 이곳은 엄마가 명상하고 쉬고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곳이에요. 도망치는 곳이 아니라 힘을 얻는 곳으로요.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가족을 안았다. 너희들이 정말 자랑스러워. 이건 완벽해. 그들은 함께 그곳에 앉아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과거를 기억하면서도 현재에 감사했다. 오후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다. 양산시에서 정신건강인식센터를 개소하는 날이었다. 그리고 그 센터는 희망의 집이라고 이름 지어졌다. 박가족이 중심이 되어 만든 곳이었다. 센터는 광장공포증, 불안장애, 우울증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었다. 개소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시장, 지역의원들, 의료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 수진이 개소 연설을 했다. 5년 전 오늘 저는 지하실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무서워서 나갈 수 없었죠. 제 7살 딸이 경찰에 전화를 걸어 엄마가 바닥 아래에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 청중을 둘러보았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상담사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생존자로서. 제가 여기 있는 것은 혼자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가족의 사랑, 전문가의 도움, 그리고 공동체의 지원 덕분입니다. 수지는 계속했다. 희망의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약속입니다. 정신건강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약속,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는 약속, 그리고 회복이 가능하다는 약속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 센터는 제 가족의 이야기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 희망이 필요한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오늘부터 희망의 집은 문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것입니다. 개소식 후 수지는 센터를 투어했다. 상담실, 그룹치료실, 명상공간, 어린이 놀이치료실까지 모든 것이 따뜻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다. 이곳에서 많은 생명이 변화할 거예요. 최은영 박사가 말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제 희망이에요. 저처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주는 거요. 한 젊은 여성이 수진에게 다가왔다. 감사해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불안장애가 있는데 이제 도움을 구할 거예요. 수진은 그녀를 안았다. 잘 결정하셨어요. 당신은 이미 가장 어려운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저녁에는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작은 파티를 열었다. 김영숙 할머니, 강민호, 최은영 박사, 이준석의 지원그룹 친구들, 지우의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박가족의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었다. 이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이준석이 건배 제의를 하며 말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에게 공동체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희망이 무엇인지요. 김영숙 할머니가 말했다. 너희 가족을 보면 자랑스럽구나.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 빛을 찾아냈어. 그리고 이제 그 빛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잖니? 강민호가 덧붙였다. 저는 여러분을 만나서 더 나은 경찰관이 되었어요.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었고요. 감사합니다. 최은영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수진 씨, 당신은 제가 만난 가장 용감한 사람 중 하나예요. 당신의 여정이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 지우가 일어나서 말했다. 저는 어렸을 때 무서웠어요. 엄마가 왜 밖에 나오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때로는 우리 모두 두려워해요. 어른들도요. 중요한 건 그 두려움이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는 제 영웅이에요. 엄마는 매일 용감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어요.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안았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다.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떠난 후 박가족은 셋이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거실에 앉아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다. 우리 정말 먼 길을 왔네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때로는 믿기지 않아요. 이준석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해낸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해낸 거고요. 지우는 부모 사이에 앉아 말했다. 우리는 팀이잖아요. 언제나 그랬고 언제나 그럴 거예요. 수지는 5년 전 그 화요일 오후를 떠올렸다. 지하실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자신, 딸의 울음소리가 위에서 들려오고 경찰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던 순간 그때는 희망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지금 여기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새로운 센터를 열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는 자신을 보며 그녀는 깨달았다. 희망은 항상 있었다. 단지 찾는 방법을 배워야 했을 뿐이었다. 내일은 또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 지우가 물었다.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무엇이든 우리는 함께 맞이할 거야. 그날 밤 수지는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5년 전 제 두 번째 생일. 회복이 시작된 날. 돌이켜보면 그 어두운 날들도 의미가 있었다. 그 날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여전히 나쁜 날들이 있고 불안한 순간들이 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에게는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공동체가 있다. 그들이 나를 지탱해준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지탱해줄 차례다. 희망의 집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은 희망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살 것이다. 완전하게, 진정으로, 용감하게. 이것이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회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다. 그리고 나는 이 여정을 사랑한다. FM다 히스토리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박수진, 이준석, 그리고 지우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정신건강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도, 친구들도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희망을 주었다면 이와 같이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담은 특별 재생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왼쪽을 클릭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우리는 매일 삶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가져옵니다.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희망은 항상 있습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